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프로입니다. 모두들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리젤님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어제 풍선 효과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롱치님 반갑습니다. 희망이님 항상 정확하고 담백한 분석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설정이 되면, 이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이제 한남동하고 반포동 쪽이 상당히 집값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치동을 뛰어넘는 반포동의 아성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되게 특히나 고급 강남 서초 송파, 특히 강남 서초동 쪽에 많이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남동 쪽에 있는 오히려 고급 빌라 쪽이, 그러니까 아파트만 규제를 하다 보니까 고급 빌라 쪽이나 송파 쪽에 아시다시피 롯데타워에 있는 시그니엘 같은 곳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비싼 고급 빌라가 더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 네, 50억 원에 팔린 한남동 고급 빌라, 아파트 묵기자, 주택 오피스텔 우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투자하는 그런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 서초 강남 송파의 일부 잠삼대청만 묶었을 때는 이게 다른 쪽, 반포동이나 한남동이나 이런 쪽으로 풍선 효과가 전반적으로 일어났는데, 이제 지금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을 한꺼번에 묶어버렸잖아요. 그것도 아파트만. 그러다 보니까 고급 빌라가 몰려있는 이 한남동의 오피스텔이나 그리고 고급 빌라 등의 집값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리젤님 오늘까지 올파포 입추죠. 4월부터 서울 어쩌려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늘까지가 마무리시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매매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대출 불가해요. 명의 이전이 불가해서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히 올파포도 입주가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매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입주하실 분들은 거의 다 입주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올파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강동, 그리고 강동 주변의 위례나 고덕 같은 곳이 그렇게 좀 영향을 받으면서 좀 가격에 대한 방어가 조금 가능했었는데, 이제 그리고 송파 쪽에서도 많이 넘어오셨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이제 방어적인 측면이 될 만한 물건도 사라졌다. 물론 지금 어디죠? 동대문 같은 경우에 이문 휘경동 쪽에 물량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조금 뭐랄까요? 가격의 갭 차이가 조금 있죠. 거기에 필요로 하시는 소비자와 그리고 이런 서울 중심 지역에 집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지금 그런 계층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값의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키모스님, 서울 전세 어떡할까요? 네, 대출도 조여와요. 제가 올해는 2025년도에는 서울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저는 전세가의 상승이 더욱 두드러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주택 가격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함으로 있어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는 거래량이 주춤을 해서 다행이다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게 거래량이 주춤한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건 어거지로 누르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거지로 누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거래량이 주춤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집값이 하락하는 것이 건전한 것인데, 그냥 거래량을 단순히 그냥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한남동의 고급 빌라들이 아파트 묵기자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이유도, 지금 돈 있는 분들은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어놓은 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리고 지금 뭐 여차하면 성동구하고 마포까지 묶어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동작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상당히 집값이 많이 올랐어.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규제를 한대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정확하게 어디가 집값이 오를 건지를 핀셋 과외를 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막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규제를 하려면 아사리 서울 전 지역을 다 해버리시던가요. 그렇게 해버리시던가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중심 지역과 외곽 지역의 금액적인 차이가 너무 상당히 크잖아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송파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까이 있는 송파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송파라고 해서 다 집값이 다 높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잠실동이 송파동의 집값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삼전동 쪽이나 뭐 가락동 쪽, 그리고 뭐 오금동 쪽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집값에 대단한 폭발적 상승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잠실의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해서 같이 묶여버린 상황이라서 오히려 저는 그런 개인 집값이 오르는 지역들의 그런 규제를 위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그냥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구 단위로 묶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되게 어이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맥길로이님 늦었네요. 반갑습니다. 롱치님 전세대출 잘 나오는지 전세가 안 팔려요. 그래서 월세로 바꿔서 내놨어요. 캐사님 오늘도 즐겁게 돈 벌러 출근 방송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프로님 반갑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전세가 잘 안 나간다. 네 지역이 어디신지는 모르겠는데 요새 월세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나타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경기도 지방이시라면 그 지역이 경기도 지방이시라면 더더욱이나 그러실 것이다. 지금 아직까지 경기도에 홍풍이 돌고 있지 않다. 근데 미세하게 정말 이렇게 강남, 서초, 송파, 용산같이 막 폭발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미세하게 우상향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전세에 대한 가격적인 상승도 상승이지만 전세의 물량이 없어요. 전세의 물량이 없어서 지금 앞으로의 전세가 상승 그리고 거기에 전세가 없음으로 해서 수요가 월세 쪽으로 몰리면서 월세에 대한 가격 상승도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5층은 안 되고 4층은 됩니다. 갭투자 묶어 토호제 뒤죽박죽 기준의 혼돈. 그러니까 아파트를 덩어리로 규제를 했는데 4층 이하는 연립주택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32개 동 중에 11개 동만 규제를 피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이게 한남더힐 고급 빌라인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5층부터 층수로 5층부터 아파트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같은 공동주택이라도 5층 이하, 그러니까 4층부터는 5층 미만, 4층부터는 연립빌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남더힐 같은 경우에도 같은 고급 빌라인데도 불구하고 32개 동 중에 11개 동은 4층 이하로 지어져서 이게 빌라로 구분이 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에 피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파트인데 같은 아파트에서 누구는 규제를 받고 누구는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허술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그냥 급하게 묶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11개 동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2개 동 중에 11개 동만 규제를 피했고 거기에 심지어 그런 지분율까지 높은 낮은 층의 연립 빌라가 지금 규제에서 피했다면 같은 단지 내에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풍선 효과가 분명히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허술한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4층 이하로 지어진 동이 건축물 대장상 연립주택으로 인정되어서 그래서 지금 규제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되게 진짜 어이없는 상황이다. 이 한남더힐도 상당히 고급 빌라이시죠. 근데 그 32개 동 중에 11개 동이 4층으로 지어져서 연립주택으로 분류돼서 이것을 아파트로 분류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에 묶을 것인지 아니면 빌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놔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다른 지금 그런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황당하게 그지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건축물 대장상 용산구의 효창동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단지 안에 행정구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위례동 같은 경우에도 송파와 하남시, 성남시가 섞여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것도 일부는 용산구, 일부는 마포구라서 어디는 규제가 되고 어디는 규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금 빵당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부키모스님 부동산 월세 300이 목표이세요? 그러면 진짜 일 안 하시고 월세만 받고도 충분히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목표가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다시 용산 유엔빌리지 그리고 송파 시그니엘 같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그래서 한남동 고급 빌라가 50억에 거래가 되면서 지금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위례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위례 신도시도 단지마다 지역이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송파, 하남, 성남, 이 행정구역이 혼재가 돼 있어서 이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송파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지금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하남이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역차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남시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반사이익으로서 조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아무래도 지금 강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때문에 하남과 성남의 위례 신도시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송파, 하남, 성남의 행정구역이 혼재됨으로 인해서 송파 지역만 위례 신도시가 묶이는 그러한 규제 때문에 하남시와 성남시의 같은 위례 신도시라도 하남시와 성남시에 풍선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강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지금 현재 있고 잠실까지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토지거래 구역이 확대가 돼서 서울 강남 부동산 거래가 뚝 잠실 리센츠가 32억 원에서 29억으로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실거래가가 32억에서 29억으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호가가 32억에서 29억 원으로 하락했다라는 거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이기 전에는 실거래가 기준에서 27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것이 30억까지 치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호가가 32억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실거래가는 거의 29억 원, 리센츠 같은 경우에는 그 엘리트 레파 중에서 리센츠와 엘스와 리센츠에서 지금 엘스 같은 경우에는 30억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센츠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억에 육박하는 29억 원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호가가 29억까지 떨어졌다고 한들 실질적으로 토지가 있었을 때와 풀렸을 때의 가격 차이는 분명히 나는 것이고, 그리고 토지가 풀린 다음에 상승한 가격의 상승세는 틀림이 없다, 변함이 없다. 다만 이것을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시장께서 모르고 풀었을 리 없다. 이게 사적 자유, 사적 재산에 대한 엄격한 침해라고 말씀하셨던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물론 이제 서울시장께서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은 건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다시 묶었습니다. 서울시에서 5년, 국토부에서 5년이라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할 수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풀었던 것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국토부 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묶은 건 맞지만,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므로 해서 집값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은 것은 오히려 동작구나 그리고 성동구 그리고 강동구 이런 지역에 풍선 효과를 분명히 일으키는 그런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디죠? 흑석동, 그러니까 동작구 흑석동이 조금 들썩거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서초, 강남, 송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작구, 그리고 성동구, 그리고 마포구, 그리고 강동구 이 지역들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인 지역 그 외의 지역으로 지금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곳이 예상적으로는 성동구, 그리고 동작구, 마포구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 지역으로 핀셋 과외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갭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주변 부동산에 문의를 해봤을 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동의 거래량은 아직도 여전히 폭발적으로 신고가를 계속해서 찍고 있는 상황이고, 압구정동도 마찬가지죠. 여의도도 그러고 압력,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동구가 아니고 성수동이죠.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한 그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토호제를 풀었으면 그대로 가셨어야 했는데 이거를 다시 묶음으로 해서 오히려 지금 서울 외곽 지역으로 그 반사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을 묶음으로 해서 그 주변에 반사 이익을 만들므로 해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의 외곽 지역에, 특히나 노도강 같은 경우에, 금강구나 노도강 같은 경우에 그런 외곽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지 않는데 그 지역의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집값이 생과계로 오르지 않고 서초, 강남, 송파, 용산만 집값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을 토호제로 묶어주면서 외곽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큰 그림이 아닌가.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재건축을 할 그런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집값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와 줘야 재건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서울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재건축을 할 만큼 주택 가격이 상승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오히려 중심 지역에 토호제를 묶고 그 주변 지역의 서울 집값을 조금 부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울 외곽 지역이 부양이 되면, 거기에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조금 활발해지면 경기도 쪽도 그런 지금 일기 신도시에 대한 그런 재건축의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12조 원을 이제 좀 투입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밑밥을 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개념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금강구, 노도강 지역에 사실 중심 지역보다는 사실 메리트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내 집 마련을 하는 지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노도강, 금강구 안쪽에 마포나 성동구나 동작구 이런 지역들에 집을 한번 눈여겨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무조건 복덩이 된다, 토호제 폭탄의 재개발 빌라로 우르르, 업계 광범위한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을 하려면 집값이 올라야 하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토호제가 묶였다라는 토호제가 묶임으로 인해서 지금 용산구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였다는 소식에 지금 한남 4구역 매물 매수 문의가 부쩍 늘었다는데 정작 매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묶인 지역은 당연히 오르는 것이고, 그 주변 지역은 풍선 효과로 인해서 상승할 기대 심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 지금 보시면 가계대출이 3월 가계대출이 반토막이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영향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3월 중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다시 묶였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약부터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까지 보통 짧아야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이거든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인 게 2월 달, 그리고 다시 풀었다가 다시 묶인 게 3월 달입니다. 그러면 지금 3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출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적어도 1월 달, 2월 달에 계약하신 분들에 대한 영향권이다라고 봐야 되지, 이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영향권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2월 달에 거래량이 6천 건을 돌파했어요, 서울이요. 제가 2월 달에 2천 건의 거래량이 돌파를 하면서 2월 달 말일에 2천 건이 거래량이 돌파하면서 3월 달 말까지 취합되는 거래량이 약 4천 건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웬걸 5천 건도 돌파를 했고 5,500건까지 그 후에 예상을 했는데 6천 건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2월 달에 계약 체결량이 6천 건인데 과연 지금 3월 달은 원래 이사 시즌이 아니에요. 그 인사 이동도 이미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학생들, 우리 자녀분들의 학교도 3월 달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원래 이사철이 아니죠. 이사철이 아닌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영향인 것은 아니고, 그리고 되게 상당히 일부 지역에 토호제를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 서울 전 지역에 대한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31일 마지막 날이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4,750건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토지에 영향이 있다고 한들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은요, 원래부터 대출받지 않고 실거주로 현금으로 집을 사는 그런 거래가 주를 이뤘던 것이고, 잠시 잠깐 35일간 잠시 잠깐 갭 투자가 가능했을 뿐이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거래량이 늘면 늘었지 줄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봤을 때 3월 달에는 거래량 10,000건도 가능할 10,000건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게 실거주, 지금 아리즈웰님이 다주택자의 세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 강남 갈 돈이 외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거래량이 서초, 강남, 송파, 용산에 대한 거래량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에 대한 지금 거래란 말이죠. 지금 공포 심리가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집값이 상승할 거다. 그리고 물량이 없다. 그리고 지금 집값이 너무 폭등하니까 정부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으면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견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올해 말부터, 올해 이제 중순부터 내후년, 그 후년까지 계속해서 물량 가뭄일 것이라는 걸 예상하면서 지금 금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는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많이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떨어지기는 했죠. 정말로 잘 받으시면 3%대 후반까지도 받으실 수 있을, 근데 보통 평균 4% 초반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4% 중후반대였던 그런 대출 금리의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크게요, 기준금리가 떨어진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상승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3월 달에 적어도 8,000건, 그리고 많으면 10,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심리가 이게 이제 언론에 이 10,000건이 돌파했다, 8,000건이 돌파했다라는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 심리가 조금 더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리즈웰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묶은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규제를 풀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방에 대한 다주택자 규제는 지금 스물스물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지방 아파트를 살 때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 종부세에 대한 그런 혜택 정책은 과연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서울, 경기, 수도권,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오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도 경기 지방과 이제 서울 지방과 같이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경기도의 상승, 집값의 상승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고 물량도 조금 아직도 많은 편이기는 하고요. 다만 전세, 월세에 대한 지금 씨가 마르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 느끼실 거예요. 경기 수도권 지방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매물이, 전세 매물이 상당히 지금 많이 기존보다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아마 알 거고요. 보시면 지금 전세 거래량이 월세 거래량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전세에 대한 수요보다 월세에 대한 수요가 조금 많이 증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도 아파트 거래량이 월세에 대한 거래량이 전세군요. 여기 위쪽이 전세에 대한 거래량, 월세에 대한 거래량, 월세에 대한 거래량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네, 전세에 대한 거래량이 벌써 9천 건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지금 전세의 씨가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뱁새님, 부동산 매수 처음 생각해보는데 개인끼리 거래해도 중도금 납부는 필수인가요? 계약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 일으켜서 납부하려고 했는데 중도금 얘기를 들어서요. 신축이신가요? 신축이시면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넘기시면 되고요. 중도금에 대한 그런 권리를 이제 의무를 넘기시면 되고, 만약에 그냥 일반 주택 같은 경우면 중도금 납부, 보통은 아파트의 매매는 중도금 납부를 합니다. 워낙 거래량이 크기 때문에 중도금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만약에 근저당이 잡혀 있으시다면, 아파트에 근저당이 잡혀 있으시다면 그 근저당과 그 계약금, 중도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합쳐서 그 시세보다는 시세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중도금을 잡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중도금을 하세요. 중도금을 하시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근저당이 있으시다면 근저당으로 중도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근저당, 중도금, 그리고 계약금을 포함해서 시세를 넘어가지 않는 수준에서 중도금을 잡는 게 중요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파기될 것 같은 경우에 중도금을 하는 건데, 그것을 매수 쪽에서 어느 쪽에서든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도금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네. 필수는 아닌데 중도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연, 하반기 규제 앞두고 가계대출 쏠림 현상 나타날 수도. 3단계 DSR이 적용이 되면 아무래도 경기 수도권 지방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지금 서울 중심 지역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DSR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서울의 외곽 지역의 DSR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쏠리고 있는 이유도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지금 4월 달에 10,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제 생각에도 이 스트레스 DSR 때문에 서울 전 지역에 대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를 지금 4월 17일인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내릴 시점이 4월 17일인데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제 예상으로는 동결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만한 명분이 특별히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 구역을 다시 제정을 했고, 그리고 집값이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는 상황에 풍선효과까지 나타날 만한 그런 분위기에서 금리를 인하할 만한 특별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 없이 동결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사에서는 토호제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집값이 지금 떨어졌다, 효과를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전혀 현장에서는 느낄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대단지에 거주하시거나 대단지에 투자를 하시려고 관심을 가져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센츠 같이 이렇게 상당히 큰 대단지 같은 경우에 3억 호가 차이는요, 이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호가 차이예요. 이게 1층일 수도 있고요. 32억과 29억의 차이가 1층과 고층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뷰가 앞에가 영구 조망이냐 아니면 앞에가
아파트 조망권이냐, 그리고 채광이 잘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그리고 구조가 선호하는 구조냐, 그렇지 않느냐, 로얄동이냐, 그렇지 않느냐, 뭐 초등학교에 가까운 단지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많은 그런 종류의 그런 영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단지에서 3억 원의 호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만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네이버에 한번 볼까요? 지금 아무래도 엘리트레파가 가장 입에 오르내리기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시면요. 네, 잠실 엘스, 지금 엘스, 리센츠, 그리고 트리지움입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34평, 9평 기준에서 지금 매매가 평균, 호가 평균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29억 원은요. 네, 29억 원. 네, 여기서 말하는 29억 원은요. 최저가입니다. 최저가하고 지금 최고가를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리센치 한번 보시죠. 매매가. 네, 전체 면적에서 33평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네, 최신순으로 봤을 때, 지금 32억 원에서 어디 29억 원으로 떨어졌습니까? 지금 32억 원이고요. 3월 29일에 올라온 물건입니다. 그리고 30억, 30억, 31억, 32억, 29억 5천, 30억, 30억 5천, 29억 5천. 이렇게 지금 신문에서 호도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격 순으로 봐도 지금 최저가, 보시면 저층이에요. 저층이 최저가가 27억 9천인 거고, 28억 3천. 네, 이분은 2천만 원 내리셨네요. 28억 5천. 근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고를 올린 시점도 상당히 오래됐고요. 거래가 됐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지금 최신순위나 랭킹순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집주인 마크가 찍혀 있는 이 최신순위나 랭킹순으로 봤을 때는 전혀 가격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시세 실거래가를 봐도요. 30평대를 한번 실거래가를 보시면, 네, 보실까요? 3월 달에 28억 5천, 28억 8천, 31억 9천. 그리고 이거 3일입니다. 이거는 3월 3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기 전에 거래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고 나서 다시 묶이기 전에 거래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3층이시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영향으로 집값이 하락한 것이 아니고, 대단지에서 가격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엘스 같은 경우에도 매매 보시면요. 30평대 실거래가 한번 보시면요. 네, 33평. 네, 30억대. 이거 지금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고 난 다음에 30억 찍고 나서 지금 거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고 난 다음에 29억 4,500. 네, 찍혔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26일이면 이것도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린 이후에 거래된 30억.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실질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호가가 떨어진 것도 아니다. 엘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네, 32억, 31억, 30억, 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원래부터 대출을 안 받고 들어가시는 곳이에요. 네, 15억 이상은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 하시는 그런 갭 투자 수요가 잠시 들어왔을 뿐, 호가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뱁새님, 이프로님 어디서 공인중개업 하시나요? 저는 지금 투데이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 3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영등포구, 강동구, 그리고 서초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리즈웰님, 서울 중심지가 아닌 다른 지역을 띄우기 위해 진짜 토호제를 실시했다면 다음 규제 지역은 마영성 정도가 되겠고, 그렇다면 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옳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죠.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음으로 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상승을 했고, 근데 집은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리즈웰님 말씀에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근데 집을 짓지 못했거나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집값을
어느 정도 상승시켜서 재건축을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 쪽에서는 그 재건축에 대한 부분, 물론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풀어줘서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긴 했지만, 제초안이라든가 물론 분상제 같은 부분도 대부분 지금 이 정권에 들어와서 분상제도 어느 정도 풀렸고요. 분상제로 묶어놓음으로 해서 집을 짓지 못하게 만들면서 규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규제를 하면서 집도 안 지었던 상황이라서 집값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던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집을 짓고자 합니다. 지금 정권에서는 집을 짓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집값의 호가를 상승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만약에 정말로 아리즈웰님 말씀대로 그 다음에 묶이는 것이 마성광 그런 지역이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집값 부양을 위한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집값이 지금 1기 신도시가 한참 집값이 오를 때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이슈가 한참 붐을 일으키다가 지금 조용해진 것도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집값과 어느 정도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를 해줘야 일반 분양가를 비싸게 하면서 분담금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사업성이 높아지는 건데, 지금 주변의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비싸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 분양에서 수익성을 내줘야지만 재건축에 그런 수익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일기 신도시도 재건축 리모델링에 대한 그런 훈풍이 쏙 들어가서 지금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재건축을 어거지로 지금 시행을 하겠다라는 정도로 지금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집값 부양은 필요하다. 그래야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07 클리님 안녕하세요. 아침 아직도 춥네요. 네, 오늘 되게 춥네요. 오늘 정말 춥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두꺼운 옷을 입고 나왔는데,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숙녀라이님 좋은 날 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리즈웰님이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서 되게 예리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어느 정도 공감도 하면서 또 이렇게 건전한 토론이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의견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어찌 됐건 집값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는 절대 건설사들이 재건축에 뛰어들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반포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집값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오기 때문에, 집값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에 대한 수익성이 나오기 때문에 집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외곽적으로 풀려야 우리 서민들이 살 신축 아파트들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상당히 심상치 않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3월 달에 거래량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8천 건에서 10,000건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아파트 서울 거래량 평균 매매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서울 전체 평균이 12억 2천이에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균이 5억 3천입니다. 네. 그래서 전세는 그래도 생각보다 지금 50%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지금 전세가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전체 평균 가격이 27억에서 24억 정도 됩니다. 평균 가액입니다. 그리고 서초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30억에서 24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노원구를 한번 볼까요? 노원구를 보면 지금 평균 가액이 5억 8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전세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노원구에 아시다시피 상당히 구축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서 여기가 반드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매매 가격으로 분양을 해서 땅값이라도 어디 제대로 얻겠습니까? 그래서 건설사들이 지금 이 가격으로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을 부양해줘야만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그래서 노원구에 재건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코로나 시절에 막 엄청나게 투자자들이 들어가셨잖아요. 그때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재건축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기
많이 나왔고,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그런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집값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집값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싹 사라졌잖아요. 쏙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집값이 더 하락하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지금 재건축을 하겠다는 건설사들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뱁새님,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 서울 아파트 단지는 세대수가 몇 이상이어야 괜찮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1000세대 이상은 되어야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재건축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황금성을 생각해 봤을 때 어쨌건 집값이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거지만 1년에 근근히 한 건, 두 건씩 거래가 되는 그런 나홀로 아파트를 사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전이 가능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사시는 것이 적어도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사시는 것이 저는 매수 관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K님, 오세훈이 그런 거 시기나 생각했을까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님, 네, 상당히 신중하신 분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서 집값이 상승할 걸 몰랐을까요?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저희 같은, 그리고 또 희한하게 집값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풀면 집값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걸 알고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하필 그 타이밍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5천 건, 그리고 6천 건을 막바지에 6천 건까지 돌파한 것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지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의 부양을 위해서 어느 정도 토지거래 구역을 살짝 다가 근데 이제 국토부 쪽에서는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부동산의 그런 어느 정도의 정책의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사실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토부 차원에서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은 거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가 봤을 땐 서울의 가격을 어느 정도 부양하기 위해서 토지를 풀었다가 국토부 차원에서 묶은 부분에 대해서 어, 이제 정부에서 묶은 거지 서울시에서 다시 묶은 건 아니거든요. 뭐 물론 같이 협업해서 다시 토호제가 규제가 된 건 맞지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르고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분명히 35일 만에 토호제를 다시 묶으면서 명분이 생겼죠.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겼죠. 그래서 구 차원에서 아주 통째로 묶으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네, 5층은 되고 4층은 안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네, 지금 혼돈을 주고 있다. 이 국토부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갭투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선의의 피해자, 그리고 차별되는 그런 규제를 받아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즉, 이 한남더이라는 이런 비싼 아파트에 어디는 규제가 되고 어디는 규제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묶고 푼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묶어버린 것도 저는 되게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잠실만 해도 지금 잠실동이 오르고 있는 거지, 뭐 오금동, 뭐 그 방이동, 그 외에 삼전동 이런 지역들 어떠십니까? 집값이 상승하고 계십니까? 잠실동 이외에 계신 분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그냥 한꺼번에 귀찮으니까 싹 묶어버린 것은 저는 오히려 국토부가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런 이유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서 토어제를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시적인 상승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묶었다라는 점은 그리고 이러한 혼란을 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은 네, 그러니까 같은 부자인데 어디는 돈을 벌고 어디는 아니고 뭐 타워팰리스도 마찬가지고요. 타워팰리스 내 오피스텔이 480실입니다. 근데 뭐 이 480세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똑같은 타워팰리스더라도.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정말로 올바른 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올바르게 묶은 것이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보시면 같은 단지인데 연립주택으로 분류된 한남더 일, 같은 동인데 일부가 오피스텔 강남 타워팰리스, 일부 필지 지번 주소가 마포구로 분류돼서 용산구 효창 한신 아파트, 그리고 송파, 성남, 하남시가 혼재되어 있는 행정구역의 위례신 도시, 그리고 강남, 개포, 주동 5, 6, 7단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주택 구매 후 철거 시 거주 요건 준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 그래서 묶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반사 이익을 받는 그런 지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도 네, 어쩔 수 없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은 한남 연립 다세대가 오피스텔 매매가가 50억, 48억, 39억, 오피스텔 워드타워 빌딩, 시그니엘이죠. 100, 롯데타워 월드몰 84억, 송파구 롯데타워 월드몰 72억.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반사, 이게 오피스텔이라서 안 팔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대한 그런 선호도이거든요. 네, 지역에 대한 선호도이라서 이게 서울의 집값을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 지역 말고 외곽 지역에 그리고 경기도 집값도 올라야만 집값이 지금 당장에는 2025년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인천, 경기도 지방에서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축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축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많이 그렇게 오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실 뿐. 네. 경기도 지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상당히 상승률이 높다, 전세가. 근데 매매가는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이 이유가 지금 신축에 대한 물량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천시 보세요. 과천시는 지금 매매가는 오히려 빨간색인데 전세가는 파란색이에요. 어떤 의미이신지 알겠죠? 그게 신축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와 인천에서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인천 지역의 집값이 오르지 않고 있을 뿐, 2025년도까지는 그래도 경기도, 네. 그리고 인천 지역에 지금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적정 물량을 지금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물량이요. 그 공공임대, 그리고 청년임대주택, 청년주택 이런 거 다 지금 포함해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물량들 상당히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네. 총 세대수, 네. 지금 2025년 3월 달부터 2029년도까지 지금 16만 세대입니다. 지금 적정 가구가 1년에 6만 세대가 필요한 경기도 지방에 지금 25, 26, 27, 28, 29 지금 5년간 16만 세대면요. 절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물량이 부족하고 서울은 아예 씨가 말랐다. 지금 거의 5년간 4만 5천 세대. 단 1년 동안 필요한 적정 수요가 지금 5년간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서울의 물량이 심각한지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부분을 봐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들 외곽 지역도요, 지금 하락세가 멈췄어요. 하락세가 멈춘 상황이고요. 지금 보합세나 아니면 지금 상승세로 전환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시면 지금 하락세에서 지금 일주일 변동 구간 보시면 네, 지금 다 상승 또는 보합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뱁새님 출근하면서 듣느라 질문해놓고 중간중간 멈췄다 듣네요. 요런 천세대 아파트까지 매수가 어려운데 목돈을 더 모아야겠네요. 적어도 300세대 이상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단지가 여러 개 단지로 이루어진 그런 아파트들을 사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300세대라도 아파트가
다 같이 몰려있는 그런 지역에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상 벌써 1시간이 지나갔네요. 네. 출근하면서 들어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9시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출근 마무리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토지에 대한 되게 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왜 토지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풀었는지, 그리고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왜 묶었는지, 그리고 지금 토지를 다시 묶음으로 해서 얼마나 지금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지금 풍선 효과가 일어날 마포구, 영등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까지 지금 일주일 변동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들을만 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제가 항상 좋은 그런 방송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리얼리 인포짱이라는 상업용 전문 유튜브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구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상업용도 상당히 오랜된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권 분석이나 좋은 물건들이 있을 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시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리얼리 인포짱, 정말로 좋은 정보짱, 이런 뜻으로 리얼리 인포짱으로, 그리고, 골뱅이 임대박사 투데이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네, 거기도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캐사님, 날마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날마다 좋은 방송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상혜미님.